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요소인 상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학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비유와 상징을 떠올릴 텐데요. 그중에 오늘은 상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징은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뜻을 보면 되겠죠?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이라는 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신 표현하면 그건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비유와 다르죠. 비유는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강물같이 넓은 마음, 그 어때요?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 강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비유해서 표현했죠. 근데 상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네,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강물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훨씬 더 이걸 보는 사람은 조금 더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되겠죠. 해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하는 건 비유에 비해서 조금 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숨기고 구체적인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고 보존관념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유는 원관념,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보조관념. 이 표현하고자 하는 걸 좀 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을 더해주는 이 보조관념을 두 개 다 표현합니다. 강물 같은 마음. 사과같이 예쁜 내 얼굴. 이렇게, 두 가지 다 표현이 드러납니다. 근데 상징은요, 어떻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사과, 이렇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훨씬 더 독자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지를 해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해석의 방향도 누군가는 얼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의 방향이 또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다. 그럼 어때요? 평화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둘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요. 이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보내면서 평화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아, 평화를 기원한다는 뜻이구나. 이해되나요? 다음, 그러니까 행운의 상징은 네이클로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대상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클로버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네이클로버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죠.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라는 것을 제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행운이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네이클로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네이클로버 하나만으로도 나한테 행운을 기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옆에 있는 건 무궁화인데요. 네, 우리 한민족의 상징은 무궁화죠.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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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민족의 상징은 무궁화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궁화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한민족을 상징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렇듯이 네,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숨기고 구체적인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 즉,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보조관념만을 드러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이 표현 방법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독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건 문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인 상징, 두 번째, 관습적인 상징, 세 번째, 원형적인 상징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인적인 상징은 작가가 자신만의 독창적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까 비둘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둘기라고 하면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 작가, 시를 쓰는 작가 혹은 작품을 쓰는 작가는 이 비둘기가 상징이 아니라 비둘기가 평화가 아니라 다른 걸 상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 안에서 혹은 소설 안에서 혹은 작품 안에서 이 비둘기가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성북동 비둘기 중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이 시를 보면요. 여기서 비둘기가 여러분 평화를 상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시 안에서의 비둘기는요, 어떻게 해요? 재개발로 인해서, 성북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원래 자신이 살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지만 이 작가는 비둘기를 실향민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작가 개인의 독창적인 의미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다음 두 번째 관습적인 상징은요,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서 그 의미가 굳어져 관습적으로 보편화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선도 오후가를 보면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부천에 뿌리 고든 줄을 그로하여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울이라고 하는 건 소나무란 뜻인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군자, 즉 매난국죽은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그쵸? 지조와 절개 이런 걸 의미했어요. 왜요? 매난국죽은 계절이 변화도 쉽게 쉽게 모양을 바꾸지 않고 사계절 그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특히나 소나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소나무 하면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어떤 상황, 박쥐처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휙휙 바뀌지 않는 지주와 절개를 가진 어떤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여졌어요. 이해되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다른 어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에서 한국에서는 한민족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매난국죽이 지조와 아니죠. 네. 지조의 지조의 의미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난국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한민족, 특정 사회, 집단 안에서 지조와 절개의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형적인 상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관습적인 상징은 특정 집단이나 민족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한국에 좀 국한되어 있죠. 이 원형적인 상징은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상징입니다. 즉 물, 불, 하늘 이런 걸 보면 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류 전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명력,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불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어떤 재앙 혹은 죽음, 그쵸? 네, 죽음,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건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상향,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또 이 시를 보면,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물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서 순수함으로써 물이라고 하는 건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정말 새 생명으로서 순수함으로써 만나고 불 꺼지는 소리로 만나면서 죽음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줄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하고 순수함과 새로운 생명력으로 만나자. 그랬을 때 우리 어디에 닿을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늘 이상향에 닿을 수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진 시이거든요. 이것은 이런 물, 불,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은 생명력, 순수를 의미해, 불은 재앙이나 죽음을 의미해, 하늘은 이상향을 의미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한민족 안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정 사회나 집단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가 사용하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원형적인 상징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형적인 상징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여러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빨라요. 네. 내가 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원형적인 상징을 다 알 수 없고 또 되게, 어, 앞에서 설명했던 관습적 상징과 원형적 상징은 또 나눠지는 게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매함이, 그래서 어떤 것들은 무조건 원형적 상징이고 어떤 것들은 무조건 관습적 상징이다라고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원형적인 상징은 이런 의미를 지녔고 관습적인 상징은 이런 의미를 지녔구나. 근데 뭐 완전히 똑 떨어지진 않고 겹치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지만 원형적인 상징은 인류 전체 에게 받아들여지는 거, 관습적인 상징은 그 특정 집단이나 민족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네, 여러분이 이 상징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형적인 상징은 어떤 것들이 있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여러분이 오늘 학습한 상징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문학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